반갑습니다. 2022년 상반기 보안 동향을 말씀드릴 안랩 박태환입니다. 상반기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이미 다 마무리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더운 여름을 벌써 준비하고들 계시죠. 상반기가 각자 돌아보면 각자의 이야기들로 다 가득 차 있을 텐데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 어떨까요? 제가 국내, 해외 전반적인 사이버 보안을 다 살펴보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특이했던 사건들이 좀 있기도 했었고 우리가 산업 보안 혹은 각자 영역에 상관없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서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고자 오늘 이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 전 세계 모든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 다 담겨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혹시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과정 이후에 별도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내드리고 또 별도의 Q&A를 통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발표해드린 내용 중에서도 또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대로 답변 드리고 모르는 것은 더 공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겠죠? 네. 그러면 마음 편하게 한번 올 상반기를 같이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보시죠. 4가지 꼭지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타깃 랜섬웨어 그룹의 행보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자들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제로데이 취약점 악용은 그 누구에게도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는 특히 최근 우리나라가 아주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항공 우주 영역까지도 이 사이버 공격자들이 침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타깃 랜섬웨어 그룹의 행보입니다. 타깃 랜섬웨어 그룹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익히 많이 들어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랜섬웨어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파일을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파일에 대해서 암호를 풀어줄 테니까 돈을 내놔라 라고 협박을 하던 친구들이 바로 랜섬웨어죠. 이 타깃 랜섬웨어는 전통적으로 하던 파일을 암호화하고 돈을 내놔라 하던 친구들이 좀 더 진화되어서 개인을 상대로 하진 않습니다. 이제는 조직과 기업 내부의 주요 정보를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먼저 탈취를 하고요. 그리고 랜섬웨어 작업을 합니다. 즉 파일을 암호화하고 빠져나가죠. 그리고는 전형적인 랜섬웨어들처럼 파일 풀어줄 테니까 돈을 내놔 하고 협박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를 더 하죠. 돈을 안 내나? 그러면 너희 조직 내에 있던 정보를 내가 외부에 공개한다 라고 해서 이중 협박을 합니다. 암호 풀어줄 테니까 돈 내놔? 안 내나? 그럼 나 이거 공개할 거야 해서 이중 협박을 가하는 것이 이 타깃 랜섬웨어 그룹인데요. 이 친구들이 지난 한 2년간 굉장히 빠른 성장세들을 보여왔었는데 최근 들어 그 행보가 조금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 초에 타깃 랜섬웨어 그룹 공범이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되는데 특히 이 사건이 조금 집중을 받는 것은 제가 굳이 한글로 번역된 화면을 담아놓고 있는데 조금 크게 눈을 뜨고 보시게 되면 국가가 어디죠? 그렇습니다. 러시아입니다. 그렇죠. 하필 이런 시기에 러시아가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2022년 1월에 러시아 안보 보안 서비스라고 하는 러시아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인데요. 이곳을 통해서 랜섬웨어 공범이 검거되었음을 공표하게 됩니다. 사실 사이버 위협자들이 검거되는 것은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주목받는 이유는 러시아 내에서 활동하던 사이버 위협자가 서방 세계로 인도되는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개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직접 서방 세계에서
동구권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검거 작업을 수행하고 누군가를 잡고 했던 일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구소련 연방에 있는 국가에서 뭐 협조해 주는 것은 가능했지만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이런 사이버 위협을 가하던 사람을 검거하고 서방 국가에 인도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공범을 검거하고 서방과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진짜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고 그냥 역사에 없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너무 의미 있는, 그래서 되게 러시아와 미국이 드디어 사이버 보안에서 손을 잡나 하는 전망들을 여기저기서 막 하고 있었어요. 되게 희망적인 사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이버 보안에서 이 위협들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겠다 했던 희망을 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만 희망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달리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되게 의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때 당시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러시아와 미국이 관계가 틀어질까? 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더 좋아질 거다. 지난해 어떤 일이 있었죠? 코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공격에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차갑게 얼어붙었었잖아요. 양쪽 국가의 대통령들이 서로 막 화해하자 어떤 제스처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 어떤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저희는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에서 이제 좀 더 좀 순풍이 불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일이 올 1월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크웹 포럼이 차단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크웹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들어가서 활동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레이드 포럼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실제 이곳에 들어가서 다크웹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 정보들, 내가 어떤 기업을 탈취했어, 특정 국가의 정보들을 내가 판매하고 있어 하는 정보들이 정말 많이 공개되어 있는 곳이 레이드 포럼인데요. 바로 이 사이트가 압수당하게 됩니다. 실제 이 사이트를 압수했던 수사기관, 정보기관들이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이 차단되면서 다크웹 포럼 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이버 위협가들이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자, 앞에 보여드렸던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위협가들을 서로 검거하고 상대 국가로 넘겨주고 다크웹 포럼 자체가 압수수색을 받고 압수당해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이런 행태들, 굉장히 사이버 보안에서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게 올 한해는 사이버 보안의 위협들이 좀 위축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을 좀 했던 게 올 초였는데요. 정말 사이버와는 무관했던 물리적인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사실 이 전쟁이 발발하기 바로 전날까지 저는 저희 팀원들에게 아니야, 발생할 수 없어 라고 강조했죠. 왜냐하면 첫 번째 장표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국이 화해 무드였거든요. 사이버에서 손을 잡고 있었고 누군가를 잡아서 상대국에 보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화해의 제스처인데 전쟁이 발생할 수 없어. 그냥 모양새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했는데 저의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이런 제가 무슨 사이버 위협을 전망하고 예측,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발표하는 건 안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했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죠. 이게 굉장히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앞서 검거하고 위축되고 전쟁이 발발하면서 사이버 위협가들의 활동들도 또 다른 형태로 위축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 활동하던 물리적인 공간들도 아주 축소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타깃 랜섬웨어의 그룹들도 전반적으로는 위축되게 됩니다. 제가 전체 원 그래프로 그리게 되지만 각 막대 그래프가 개별적인 타깃 랜섬웨어 그룹들입니다. 그냥 요 그래프만으로는 글쎄 위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시죠? 제가 그 다음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어떠십니까?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상위에 있는 두 개 그룹, 즉 락빗 랜섬웨어와 콘티 랜섬웨어는 아주 극상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랜섬웨어 그룹들은 정말 하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전반적인 타깃 랜섬웨어 그룹들은 아주 그 활동량이 정말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별적으로 아주 천천히 조금씩 활동하고 거의 위축된 단계로 활동하고 있지만 아주 극상, 즉 메이저 타깃 랜섬웨어 그룹들은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타깃 랜섬웨어 그룹에 대해서는 노란 색깔을 좀 넣어드렸는데요. 락빗 랜섬웨어, 콘티 랜섬웨어, 레빌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름이 다른 의미로 유명하긴 한데 하이브 랜섬웨어도 요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메이저 타깃 랜섬웨어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락빗 입점령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일반적인 서피스 웹에서는 들어갈 수 없고요. 다크 웹에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보시게 되면 현재 이 친구들이 타깃 공격을 했고 실제 침해를 당한 기업이나 조직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 기업과 조직이 이 랜섬웨어 조직과 협상해 주어야 하는 한계 시간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시간이 다하기 전까지 우리가 협상을 해라라는 조건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타깃 랜섬웨어 그룹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조직 내부에서 탈취해온 정보들이 외부에 공개되는 시점이죠.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이 활동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물 흘러가듯이 왕성하게 잘 흘러가는 타깃 랜섬웨어 그룹들의 메이저에서 활동하고 있는 락빗 2.0의 공식 홈페이지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룹 콘티입니다. 이 콘티 그룹은 정말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꾸준히 활동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친구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린 아예 러시아를 지지해라고 이야기했던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는 사이버 공격자들 그룹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공격한 국가들을 보면 아예 미국과 아주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남미의 약소국을 그냥 대놓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정치색이 뚜렷한 공격 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친구들의 홈페이지에서도 공격한 기업과 조직, 국가들의 정보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공개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레빌 랜섬웨어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레빌 랜섬웨어는 소디노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국내에서는 블루클랩 랜섬웨어로도 분류되기도 했었죠. 이 친구들은 처음에는 개인을 타깃으로 공격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전향을 하게 됩니다. 개인들도 공격을 많이 했었지만 기업과 조직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더 돈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기업도 조직도 국가도 이들의 공격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전방위적인 공격을 펼쳐가고 있고요. 심지어 자신들의 조직원들이 지난해 말에 검거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을 계속해 나가는 정말 끊임없는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타깃 랜섬웨어 그룹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혹은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가 됐죠. 이제 하이브 랜섬웨어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이 이름을 이야기할 때면 되게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그래, 그런 이름도 있구나도 있고요. 대개는 거기가 랜섬웨어 그룹의 공격을 당했다고 라는 반응을 보통 더 많이 보여주시죠. 후자의 반응을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들이시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하게 굉장히 유명한 보이 그룹들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그룹이 속해 있는 기업은 탄탄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문제 없고 보안도 잘 지켜지고 있고요.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이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들의 위세를 떨쳐나가고 있는 사이버 위협자들 중에 타깃 랜섬웨어 그룹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하이브 랜섬웨어 그룹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글로벌한 기업 타깃으로 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기업 내부의 정보를 오픈하겠다 하는 것으로 기업을 협박하면서 사이버 머니들을 계속 탈취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콘티 랜섬웨어 그룹이 미국과 협조적인 남미의 약소국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페루를 공격한 내용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코스타리카도 이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올 5월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스타리카 대통령께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 마음 아프게도 이 대통령님은 바로 전날에 당선돼서 취임하셨거든요. 취임 다음 날 이 국가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겪으셔야만 했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사이버 공격 때문에. 이제 사이버 공격이 한 국가를 비상사태에 빠지게끔 하는 이런 위협까지 가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랜섬웨어, 그냥 돈만 주고 협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타깃 랜섬웨어 그룹의 공격은 국가의 존망까지도 뒤흔드는 아주 위험한 공격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 국무부는 콘티 그룹에 대해서 현상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콘티의 리더에 대해서는 우리 돈으로 127억을, 그리고 공범을 체포하거나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분들께는 63억을, 토탈 거의 200억 정도의 우리 돈으로 현상금을 걸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조를 구하는 공문들을 전 세계에 많이 배포하고 있어요. 제가 타깃 랜섬웨어 그룹의 행보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에 이 내용을 좀 같이 넣어놓은 것은 타깃 랜섬웨어 그룹뿐만 아니라 요즘 등장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자들의 전반적인 흐름, 기본적인 행태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이 내용을 넣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전체 동향들을 다 관통하고 있는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떤 공격 그룹에 속해 있던 간에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하건 간에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자들은 바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의 꼭지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되었건 국가가 되었건 조직이 되었건 간에 1차적으로 조직 내부로 침투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개인을 타깃으로 해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특정 웹사이트를 접속하게 해서 피싱 공격을 하거나 하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개인이나 혹은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서버나 인프라들을 마구 공격해서 그곳을 통해서 기업 내부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공격들은 지난 20년간, 30년간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공격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사이버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스크립트 키즈들도 그 공격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이런 사이버 공격자들의 세계에도 이미 사이버 경제들이 잘 만들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 올 초에 등장했던 랩서스 공격 그룹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친구들의 공격에 있어서 무조건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자신의 동기들로 같이 할 수 있는 동력자로 모은 것이 아니라 이 공격할 수 있는 친구들 우리가 함께 공격하자라고 모았지만 가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기술이 없어도 좋아. 우리한테 그 기업, 그 조직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정보를 팔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와줘. 내가 그걸 살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요즘 공격자들은 직접 대놓고 공격도 수행하지만 이제 내가 돈이 있으니까 살게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그런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얘들이 직접 탈취하겠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돈 주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열려 있고 그냥 나는 그냥 공격하지 않겠어. 사겠어. 산 걸 가지고 들어가겠어. 라고 하는 공격으로도 처음 조직 침투가 시도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로 조직 내부에 들어가는 시도를 통해 조직 내부로 들어가고 나서
뭘 하면 되죠? 조직 내부에 잘 들어왔어. 그러면 끝인가요? 들어오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죠. 왜죠? 들어와서 뭘 하려고 들어온 거죠? 타깃 랜섬웨어 조직이 조직 내에 들어와서 파일만 암호화하고 나갔나요? 아니요. 그건 가장 마지막에 한다고 설명드렸죠. 와서 했던 건 조직 내부의 주요 정보를 수집, 탈취했습니다. 네. 그게 메인입니다. 각 조직과 기업과 국가의 기관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다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각 개인들도 자신의 PC나 노트북에 가지고 계신 정보가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공격자들도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떤 형태로 취급하는지 다 다르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수집을 합니다. 무조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중요해요. 지금은 무조건 수집해서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일단 가지고 있으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공격 그룹이 나는 다 필요 없고 일단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도 이미 경제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팔 수도 있어요. 그게 돈이 돼요. 들어오고 나서는 팔거리들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것만 다 모으면. 그래서 무조건 조직 내에 들어가면 수집을 해야 돼요. 수집을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조직 내부를 관리하는 최고 관리 권한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 권한 탈취, 그리고 이 권한을 가지고 조직 내부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에 있는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외부로 빼내가는 작업을 무조건 수행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 작업은 요즘 1000% 진행됩니다. 조직 내부, 기업 내부, 국가의 기관 내부에서 무조건 발생하는 일은 이겁니다. 이 작업은 항상 매번 매 순간 진행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이버 사건 사고에는 이 일이 무조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은 뭐죠? 이게 수집 다 했어. 그리고 이걸 밖으로 빼 돌렸어. 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죠? 네, 이제 가장 마지막은 이제 마무리만 하고 나오면 돼요. 앞서 보여드렸던 타깃 랜섬웨어 그룹은 나가면서 이제 난 다 끝났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나가면 되겠구나 하고서는 파일들을 다 암호화해 놓고 너 랜섬웨어 걸렸어. 나랑 협상 언제까지 하면 돼. 라고 메시지를 남겨놓고 나옵니다. 이게 랜섬웨어 그룹의 특징이죠. 그렇게 하고 그냥 나오면 돼요. 이건 랜섬웨어 그룹. 그럼 다른 친구들은요? 네, 그냥 나오면 되는데 그냥 나오면 정보를 훔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두진 않죠. 한번 들어가서 정보를 훔쳐서 나온 쪽이 그냥 그렇게 나오면 뭐 되게 그냥 착한 친구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 자신이 또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6개월 뒤에 또 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오진 않고 여기 안에 자신과 언제든 통신할 수 있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거점에 심어놓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한테 신호를 줘. 매일 줄 필요는 없다. 한 달에 한 번씩 네가 살아있는지 나한테만 신호를 보내라 하고 곳곳에 심어놓고 빠져나갑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너 살아있구나 계속 신호를 받다가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다시 조직 내에 들어와서 또 이 작업들을 쫙 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계속 이 작업을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한 번씩 이곳에 디도스 공격을 하거나 너희 내부에 이런 정보 있더라 하고 또 협박을 하거나 뭐 암호화폐 내놔 내가 협상을 해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협박을 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공격들을 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공격의 흐름에 과거에는 하나의 악성 코드를 가지고 이 일들을 수행했었어요. 그래서 악성 코드 하나만 잘 막아내시면 조직 내에 들어오는 것도 막아내시거나 조직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막아내시거나 혹은 조직과 사이버 공격자가 서로 통신하는 것들을 막아내시거나 할 수 있었거든요. 악성 코드 하나만 잘 막아내시면. 근데 요즘은 악성 코드 하나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요즘은 공격자가 직접 개입을 합니다. 요즘 사이버 공격에는 공격자가 직접 개입을 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해요.
어지간한 타깃 랜섬웨어 공격에는 공격자가 거의 직접 개입을 하면서 파일을 가져가고 정보를 모으고 어떤 것들을 체계를 끄고 이런 작업들을 수행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는 뭐 특정 회사의 백신을 쓰고 있어요. 어떤 보안 체계가 있어요. 이게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그걸로 좀 힘을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공격자가 들어와서 마치 자기가 관리자인 것처럼 그냥 시스템들을 꺼요. 조직 내의 관리자가 기능 끄는 건 간단하잖아요. 오프. 네. 소프트웨어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기능을 끄거든요. 백신도 끄고 방화벽도 끄고 그냥 그렇게 끄고 나가버려요. 공격자가 직접 개입하는 공격이 요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인 랜섬웨어 그룹들은 공격을 할 때 파일을 막 암호화하고 나갈 때 아무나 다 암호화하지는 않습니다. 구소련 연방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절대 암호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큰 특징인데요. 올 초에 이제 이게 조금 흐름이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그 암호화되지 않는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게 우크라이나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앞으로는 암호화 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변화의 한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어로 되어 있는 OS 체계는 암호화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랜섬웨어를 만드는 조직들이 어떻게 이걸 바꿔갈 것인지에 대한 변화들도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 수집에 집중하는 공격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과 뭔가 만나는 거죠. 맞습니다. 요즘 사이버 공격자들은 자신의 정체가 무엇이건 간에 정보 수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앞서 타깃 랜섬웨어 그룹도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먼저 조직 내에 있는 정보를 빼냈잖아요. 맞아요. 랜섬웨어 그룹 공격이 아닌데도 중요한 것은 정보거든요. 그래서 내부 정보 탈취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가지고 온 표는 5월 30일에서 6월 5일까지 저희 조직이 일주일 동안 정기적으로 생산해내는 통계표인데요. 거의 매주 만들기 때문에 매주 비교해 보시면 충분히 비교가 가능한데 거의 이 그래프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 1위로 되어 있는 것이 뭐죠? 인포 스틸러, 인포 즉 인포메이션을 스틸러, 훔쳐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정보를 탈취한다라는 뜻이죠. 퍼센트만 보면 뭐 거의 90%. 2위로 되어 있는 것이 RAT, 리모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툴 혹은 리모트 억세스 트로잔, 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혹은 억세스 툴 혹은 트로잔은 의미가 막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원격에서 들어와서 내부 정보를 마음대로 주물러서 가지고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인포스틸러와 RAT는 거의 같이 만나는 도구들입니다. 즉 두 가지를 합해보면 거의 98%가 조직 혹은 개인 내부에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빼내는 의도의 악성 코드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네. 거의 모든 사이버 위협들이 지금은 정보에 집중하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특별히 원격에서 대부분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RAT 도구의 타임라인을 제가 정리해서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데요.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뭐 특별히 그래프가 의미 있는가? 굳이 의미를 붙이자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으십니까? 네. 시작점이고 끝점인데 갑자기 뭔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옆으로 눕혀놓은 것처럼 커지고 있죠? 네. 계속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좀 필요해. 용도가 있네. 하고 점점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10년간 타임만 제가 잘라서 가지고 왔을 때 이렇습니다. 특별히 색깔이 바뀌어 있는 부분에서 의미를 두실 건 없고요. 네. 약간 강조를 하기 위한 부분이지 얘들을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꾸준히 사랑받고 있고 10년 전에 만들어졌던 RAT 도구가 아직도 사이버상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도구로 많은 공격에 악용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요.
최근 도구이기 때문에 뭐 이제는 추세가 줄어든가 아닙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것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 도구 자체가 현재까지 아주 충분히 의미 있고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RAT 도구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RAT 도구 원격에서 공격자가 의도한 명령들을 마음껏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도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만 화면상에 요약해서 넣어드렸는데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지간한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게 뭐냐? 그냥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내가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해볼까 하는 그 모든 작업들은 공격자가 원격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도구 하나를 가지고. 즉, 뭐 파일을 여기다 옮기고 뭐 이런 것도 당연한 거고요. 뭐 파일을 업데이트하고 어디다가 올리고 삭제하고 충분히 다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도구를 써서 하는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지난 10년간 사용하셨던 로그인 암호 리스트를 다 뽑아내겠어. 가능합니다. 특정 응용 프로그램의 암호를 내가 잊어먹었어. 뭐지? 찾아내는 거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요즘 뭐 노트북 쓰시는 분들 웹캠들 많이 달려 있잖아요. 웹캠으로 여러분들의 사진을 캡처하거나 영상을 녹화하거나 실제 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 음성을 녹음해서 음성 파일로 저장해서 빼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다 할 수 있다는 점. 공격자가 그렇게 해야 돼? 네, 하기도 합니다. 그의 의도에 따라서. 실제로 2012년, 2013년도에 대한민국을 타깃으로 했던 공격에서는 이런 RAT 도구를 통해서 공격자가 의도했던 특정인들의 PC들을 무력화시키는 데 아주 유효하게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조금 정치 군사적으로 상황들이 좀 달라서 이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인 타깃 공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도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뭐 다르지 않죠. 오히려 더 향상된 기능들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저장된 비밀번호 뽑아서 보여주는 오픈소스 도구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미미카츠는 뭐 많이들 쓰시기도, 저도 자주 쓰기도 하는데요. 왜냐면 제가 한 번씩 로그인 할 때 암호를 까먹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조직에서 이 로그인 암호 교체 주기가 워낙 짧아서 하다 보니까 막 까먹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뭐 미미카츠는 지난 10년간 제가 썼던 암호를 다 불러서 보여주는 그런 도구니까. 근데 이게 제가 쓸 때는 저한테 아주 좋은 도구이긴 한데 이 도구가 공격자가, 해커가 제 PC에 들어와서 이걸 돌렸다. 아, 등골이 오싹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기본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RAT 도구는 당연히 공격자에게 컨트롤 서버를 주고 네가 공격한 상태들이 이래, 어디에 접속할래? 당연히 제공해 줘야 되죠. 왜냐하면 공격자가 한 사람만 공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방을 공격해 놓고 그 PC들의 상태를 보고 내가 지금은 여기 가서 컨트롤 해야 되겠어. 앞서 타깃 랜섬웨어 공격을 할 때, 빠져나갈 때 뭐 한다고 말씀드렸죠. 얘가 정보를 훔쳐나가서 갈 때, 마무리할 때 트로이 목만 하나 심어놓고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보통 심어놓고 나가기 좋은 게 바로 이런 RAT 도구들이죠. 정기적으로 나한테 연락해 하기에 좋은 게 바로 이런 도구들입니다. 주인님 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라고 서버에 계속 신호를 보내주는 그곳을 공격자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래 저기가 요즘 좀 궁금한데? 라고 할 때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 상태를 보다가 내가 이 정보는 가져가야 되겠어 라고 할 때는 언제든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해서 정보를 빼내갈 수 있습니다. 비트 RAT라고 해서 요즘 정말 다크웹에서 뜨겁게 사랑을 받고 있는 도구인데요. 실제 제작자가 해킹 포럼에 공개해 놓은 시가인데 별로 안 비싸죠. 저한테 사라고는 시키지 마시고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기능은 앞서 보여드렸던 다른 RAT들보다 정말 많은 기능들, 아주 향상된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도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즉
시스템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좋은데 이게 정말 사용자가 의도를 확 바꿔서 해킹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정말 세상 좋은 해킹 도구가 돼버리거든요. RAT는 그래서 참 매 순간 판단이 너무 어려운 도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즘 공격자들에게 정말 뜨겁게 사랑받고 있는 해킹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해킹 도구를 쓸 때 어딘가를 타깃 공격을 할 때 사용자를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악성 코드를 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취약점에 대한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요즘 공격자들이 하고 있는 어떤 행태들을 보면 조직 내에서 워낙에 모니터링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악성 코드를 쓰는 것도 요즘은 잘 안 하고 있지만 조직 내에서 시스템을 관리할 목적으로 쓰시는 정상적인 툴, 도구들을 해킹 목적으로, 정보 수집 목적으로, 탈취 목적으로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조직 내 관리 목적으로 쓰는 도구를 공격자가 그대로 악용을 해서 공격에 활용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도구의 사용 기록만 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쓴 건지 악용을 한 건지를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구는 정상적인데 RAT도 도구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도구를 쓸 일은 없는데 라고 하면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해석이 되거든요.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수의 기업이죠. 대표적인 워드 프로세서 제작사인 한글과 컴퓨터사의 최근 버전입니다. 아래 한글 2020 버전인데요. 이 버전에는 그냥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면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버전까지 워낙에 취약한 것들이 많았었어요. 다들 잘 아시죠? 그래서 공격도 많이 받았고 그만큼 이 회사도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는 정말 지금 2022년인데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 거의 완벽한 버전의 응용 프로그램이 나와버렸어요. 정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정말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공격자들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상적인 기능을 악용합니다. 이 정상적인 기능에서 제공해주는 OLE 개체 삽입 기능을 악용해서 여기다가 악의적인 코드를 막 넣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거는 진짜 이 기능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정상적인 기능이고 이게 취약한 것도 아니에요. 정상적인 기능을 굳이 공격자가 악용해서 공격에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요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보안 체계에서 막기가 어지간해선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보 수집 탈취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그 의도를 시전함에 있어서 조직 내에서 쓰고 있는 정상적인 도구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과 연결될 수 있는 세 번째 정보인데요. 제로데이 취약점 악용은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정말 적극적이죠. 제로데이 취약점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로그4j 버릴 수 없죠. 지난해 12월에 그리고 올해 2월까지 대한민국의 그리고 전 세계 거의 모든 보안 담당자들이 정말 거의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고생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취약점이 나왔을 때에 관련된 제로데이니까 패치는 나오지 않았고 보안 대책들을 그때그때 해서 확인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또 다른 취약점들이 확인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게 바로 이 취약점인데 공격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죠? 너무 악용하기 좋았죠. 상황도 파악이 안 됐고 패치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너무 많아. 공격자에게는 제로데이 취약점만큼 달콤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가지고 온 것은 글로벌하게 존재하는 취약점 코드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그래프상 중간에 잠깐 주춤한 코드도 있지만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어요. 특별히 2022년도 그래프가 중간까지밖에 없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시기가 2022년 6월이기 때문이죠. 올 연말이 되면 지난해가 19,000건 정도였거든요. 올해는 2만 건을 상회할 것으로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존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뭐 제품들, 서비스들에서의 취약점들은 정말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고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격을 하겠다는 대상자가 많다 이런 의미보다는 계속 관심 있게 연구한 결과들이 공개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는데요. 이것을 악용하겠다는 것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취약점이죠. 폴이나 다들 패치하셨죠? 네. 지금은 제가 발표드리고 있는 지금 순간에는 취약점이 패치가 나왔기 때문에 다들 업데이트 하셨을 텐데 혹시 아직 안 하셨다면 네, 업데이트 빨리 누르시면서 계속 강의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패치를 빨리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얘도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기능이었어요. 진짜 이건 설마 이걸 이용할까 싶었던 포인트에다가 악의적인 코드를 넣어놓고 정상적으로 활용했던 부분을 상상력도 너무 좋았어요. 얘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코드를 불러와서 그냥 워드 문서를 실행할 때에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어버렸던 거잖아요. 요즘 공격자들이 이렇게 창의력이 좋아요. 이걸 가지고 문서를 활성화시킬 때에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하는 형태로 취약점들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워드 문서가 실행될 때 제가 화면 위아래로 보여드리고 있죠. 심지어 실행할 때에 다운로드 중이라고 나오고 얘가 웹에서 가지고 있는 URL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누구도 이걸 의심하지 않았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래 뭐 불러오겠지였죠. 이걸 악용한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악용이 됐고 이걸로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조직 내부의 정보를 수집, 유출하는 모습을 바로 직관할 수 있었습니다. 로그4j와 달랐던 점은 로그4j는 나와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악용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패치해야 돼? 실제 영향도가 있는 게 뭐야? 라고 조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어요. 며칠이 걸리고 그리고 조치해보자. 이게 영향도가 없을까? 계산하고 있던 날들이 좀 있었는데요. 폴이나는 어땠죠? 확인되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악용하는 케이스들이 등장했어요. 즉, 사이버 위협을 가하는 공격자들 또한 보안 관리자들처럼, 보안 담당자들처럼 끊임없이 이 위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확인되자마자 그것들을 바로 응용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바로 공격을 가합니다. 폴이나가 확인되자마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지? 응용해서 공격을 바로 가했습니다. 그 공격을 가했던 친구들 중에 누가 있었냐? 바로 큐봇이 있었죠. 수많은 공격자가 있는데 특별히 큐봇이 이 취약점에 관심을 가졌고 이걸 악용했다는 것에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큐봇은 다른 악성 코드들보다 전파력이 굉장히 좋아요. 즉, 이 친구들은 이 친구 스스로가 어떤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은 없어요. 큐봇은 자신은 다른 악성 코드를 빨리빨리 배달해 주는 것에 우리로 따지면 일종의 배달 서비스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나 배달 굉장히 잘한다? 라는 것으로 사이버 공격 영역에서는 자리 잡은 친구예요. 그래서 얘가 이 취약점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이버 공격자들에게 자신을 어필하기 위함입니다. 즉, 나 여기까지 준비했으니까 나랑 같이 가면 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큐봇이 여기에 손을 댔다는 건 그만큼 폴이나 취약점이 충분히 자신들에게도 달콤했고 그걸로 자기를 어필할 만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면 그만큼 빨리 패치하셔야 된다고요. 다 하셨겠지만 안 하신 분은 지금 빨리 하시라고요.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미 다 준비되셨을 테니까 하셨을 테니까 저는 그냥 걱정 없이 말씀드릴게요. 안 하신 분들이 그만큼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게 바로 요즘 나오는 제로데이 취약점입니다. 대비를 하셔야 되죠. 근데 이 취약점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악성 코드들이 기본적으로 노리는 건 뭐라고요? 성격들이 다 다르지만 처음 설명드렸던 타깃 랜섬웨어처럼 돈을 노리기도 하고 다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의 베이스에 있는 것은
조직과 기업과 개인 내부에 가지고 있는 정보다라는 점만큼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굳이 강조드리려고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은 항공 우주 영역까지도 뻗치고 있는 사이버 공격자들의 공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공 우주는 특별히 우리나라가 좀 이제는 막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죠? 마침 시기여서 좋은 소식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조금 안타까웠었다면 이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전 되게 좋습니다. 네,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수도 드리고 수고 많으셨어요. 더 좋은 소식들 기대합니다. 이 사진은 좀 이상하긴 한데 영상 봤는데 이렇게 안 하시던데 다 소극적으로 이러시던데 영화처럼 와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여튼 축하할 일이고 글로벌하게도 다들 부러워하기도 하고 샘내기도 할 텐데 사이버 보안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난리 났어요. 어떡하지? 원래 이거 아는 공격자들만 공격하던 포인트인데 이제 전 세계 소문 나가지고 다들 공격하게 생겼어요. 어떡해요? 난리 났어. 이제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위성통신 쪽, 그죠? 이쪽 공간에 대해서 진짜 관심 있게 타깃 공격하던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되게 제한적으로 공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이 전 세계에 다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대한민국이 자체 기술로 잘 만들더라, 성공했더라, 소문 났잖아요. 다 오는 거지 뭐 이제 공격을 사방에서 할 거예요. 우리는 잘 막으면 돼. 어떡하지? 열심히 잘 막아봅시다. 우리 이것도 연구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소스도 잘 관리하고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잘 지킬까 하는 걸 같이 연구해서 방어 체계를 더 가져가야 될 텐데 정말 끊임없이 이 영역도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끊임없이 공격받는 영역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위성통신 영역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사이버 공격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위성통신은 난 잘 모르겠는데 싶지만 그냥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전방위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위성통신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특별히 군사적인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물류 쪽이나 해외 나갈 때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위성들이 있잖아요. 이 통신 구간에 대한 것들도 사이버 공격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국내에서의 기술이 왕성하게 발달하고 있는 만큼 이곳에 대한 정보 수집 유출 또한 다양하게 시도가 되고 있었다는 점은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분석해서 접근해서 경고를 드리기도 하고 방어에 대한 것들도 안내해 드리기도 자주 했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공격도 많이 받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항공우주 영역입니다. 외국의 사례 중에 하나인데 통신과 관련된 위성통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침입해서 정보를 수집 유출하겠다고 했던 그 공격의 시도들 중에 보안 체계를 무력화하고 내부 정보를 탈취하려고 했던 시도되었던 케이스가 공개된 바가 있었어요. 거기 안에 무력화시켰던 체계들 중에 하나가 MFA,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멀티팩터 인증이 있었거든요. 멀티팩터 인증은 사실 사이버 위협자들에게는 되게 거슬리는 방어 체계 중에 하나예요. 과거 그 사이버 위협자들에게 설문조사한 것들 중에 보면 조직 혹은 기업을 공격할 때 가장 불편한 너희들이 해킹 공격을 할 때 가장 불편한 보안 체계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1위가 바로 멀티팩터 인증이었어요. 왜? 이건 그냥 PC나 서버를 해킹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인증 도구가 누구한테 있죠? 네, 저 개인 사용자, 관리자 손에 있는 휴대폰? 그 별도 기기에 있는 걸로 인증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공격자한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딴 것보다 내가 기술을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공격자들한테 정말 걸림돌이 되는 게 이 투팩터 인증이에요. 그래서 공격자들이 이게 정말 거슬려서 러시아가 이 위성통신 쪽 공격을 할 때 이걸 악용하고 이걸 꺼버렸던 사례가 확인되었고 이게 공개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끈 다음에는 내부를 전파할 때 다른 취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했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 이 보고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투팩터 인증의 설정을 강제로 바꾸고
그걸 가지고 조직 내에 침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즉, 투팩터 인증 자체가 뭔가 취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걸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설정을 조금 바꿔서 설정이 좀 미약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우회하고 조직 내에 들어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서 우리 취약점을 악용해서 조직 내의 정보를 탈취해 나갔던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공격자 내부 권한을 탈취하고 이건 뭐 조직 내에 들어갔을 때 하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투팩터 인증이 존재하면 너무 해킹하기가 어려운데 설정을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이걸 그냥 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조직 내의 정보를 다 수집해서 외부로 빼내가는 일을 수행했는데 특별히 어떤 영역에서? 네, 항공 우주 영역에서. 이제 사이버 공격자들의 공격의 범위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앞서가고 있는 영역, 우리가 정말 잘 하고 있는 이제 항공 우주의 영역까지도 펼쳐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이버 공격자들에게 산업의 영역에서 한계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제 관리도 능동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로그 모니터링은 제가 조금 뒤로 둘게요. 이건 뭐 특별히 강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좀 조금 이건 힘들 수 있어서 앞에 걸로 갈게요. 능동적인 권한 관리라고 표현을 한 부분은 앞서 제가 공격자들이 조직 내에 들어와서 정보를 수집해서 빼내 갈 때 악성 코드만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조직 내부를 관리할 때 필요한 정상적인 도구들을 악용해서 사용하더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이 친구가 굳이 이 도구를 쓰지 않는데 왜 썼지? 뭐하러 썼지? 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포인트가 능동적인 권한을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들 조직 내부에 쓰고 있는 각종 응용 프로그램들, 도구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이 잘 되어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별로 그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것과 악의적인 것 두 가지로 명확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것은 그대로 쓰고 악의적인 것은 소위 백신이라고 하는 보안 체계에 의해서 그냥 삭제만 해버리면 그냥 보안이 끝났었어요. 근데 요즘은 공격자들이 악의적인 것이라는 것을 굳이 쓰지 않고 직접 개입해서 마치 그 안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들어와서는 이 안에 있는 체계들을 가지고 스스로 공격들을 막 해요. 스스로 권한을 과다하게 가지고 가서는 얘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쓰고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도구들을 원래 허락해 주었는데 얘가 이것까지 쓰고 있네 하는 정도로 응용 프로그램의 실태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조직 내에 혹은 각 개인들은 내가 어떤 응용 프로그램들을 주로 갖고 있는지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들을 한 번 정도씩 점검하시고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조직 내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는 이 도구 쓰지 않아요 라는 말씀들을 보통 많이 하시더라고요. 즉 사건 사고에 연루된 특정 개인의 시스템에는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될 도구가, 즉 그 조직의 관리자만 갖고 있던 도구가 그 사람의 PC로 옮겨진 다음에 악용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조직에서 쓰시는, 여러분들 조직 내부에서만 주로 쓰시는 도구에 대한 파악과 관리 정도만이라도 잘 해주시면 요즘의 사이버 위협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파악 그리고 이후의 대처들을 정말 제때 빠르게 적절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조직의 주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들을 정말 능동적으로 잘 막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들은 특정 보안 조직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제 각자 개인들이
이 모든 위협들을 스스로 잘 막아내 주셔야 되는 그러한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어요. 왜? 기술이 너무 발달하게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다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다들 조심해야 돼요.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걸 강조해 드리고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조직에서도 투팩터 인증 잘 쓰고 계실 텐데 제대로 잘 적용해 주시고요. 장기 사용자 재등록은 이게 실제 러시아 공격자들이 미국에서 공격할 때 장기 미사용자의 재등록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정에 대한 부분들은 보안 담당자들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투팩터 인증은 사이버 위협자들이 정말 스트레스 받아 한다. 그것만이라도 저는 우리나라에 전달하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어요. 꼭 적용해서 활용하시면 조직의 보안 자체가 아주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린 거 요약해드리면, 첫 시간에는 타깃 랜섬웨어 그룹의 행보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실제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나면서 조금 행보가 바뀌기는 했으나,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양상이 바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전망을 잘 못하니까 이 위협자들은 이런 물리적인 공격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위세를 계속 펼쳐나가고 있고, 조직 내부의 주요 정보를 탈취해 나가서 그걸로 위협을 가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의지는 펼치고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라 말씀드렸고요. 둘째는 타깃 랜섬웨어 그룹과는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 사이버 위협을 가하는 공격자들 또한 개인과 조직과 기업 내부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잘 탈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RAT 도구를 통해서 개인 사용자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도구를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 유출을 하고 있고, 혹 안 될 때에는 조직 내에 있는 정상적인 도구를 가지고도 이런 공격들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는 제로데이 취약점을 안 쓰는 친구가 없다. 무조건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점에 대한 것도 확인되는 순간 그때그때 바로바로 패치하는 것이 중요하니 잊지 마시고 패치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항공 우주의 영역까지도, 우리는 잠깐 잊고 있었던 그 영역까지도 사이버 공격자들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공격할 것이니, 그런 산업의 영역 구분 없이 무조건 그 내부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특히 조직과 개인은 각자가 쓰고 있는 내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도구들이 어떤 것들을 쓰고 있고 얼만큼 쓰고 있고 누가 쓰고 있는지를 능동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보안 체계를 한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전반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보안 이슈들과 공격자들의 이런 흐름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상반기를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것이 올 하반기를 준비하는데 조금의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랬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것이 그대로 이어질 거다라고는 저는 전망할 수 없습니다. 하반기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 내부의 정보만큼은 끊임없이 타깃이 되고 있고, 그 모든 공격을 공격자가 직접 노리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드렸으니 꼭 기억하시고, 개인과 조직의 정보를 지키는 것에 스스로 앞장서 주시면 보다 안전한 사이버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